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지은이는 원철, 발행은 불광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원철 스님의 산문집인데요. 10여 년 전 출간 당시에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절판이 되었고 완전히 품절되었어요. 그나마 헌책방에서 어렵게 구해 읽어야 하는 고서 아닌 고서 대접을 받았는데 이제는 재출간되어 책 읽기 좋은 날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철 스님은 깔끔한 문체와 종교적 믿음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불교적 가치를 자연스러운 일상의 지혜로 풀어내어 법정 스님 이후 또 한 명의 스님 작가 탄생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스님은 비우기와 더하기, 즉 수행자의 삶이란 날로 비우고 버리는 것이지만 글쓰기는 날로 더하고 쌓아가는 것, 그 사이에서 타협하고 갈등하며 꼭 담을 것만 글로 옮겼습니다. 아름다움, 비움, 지혜, 마음, 수행, 감,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들, 절제된 표현, 적절한 인용, 촌철살인 문장 등 담백한 문장 속에 녹아있는 삶의 화두는 지금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도록 합니다. 삶은 어디에 누적되는가?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담기는 법, 면상보다는 심상,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이들의 얼굴은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법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변해가는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순간순간 인생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뜰을 비우고 가꾸고 길들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미소 짓는 아름다운 얼굴 하나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얼굴 가난만큼 서러운 게 없다.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아야 한다. 70을 한참 넘긴 그래도 곱게 늙은 보살님이 어여쁜 20대 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가난해도 얼굴 가난만큼 서러운 게 없단다. 지금도 그런대로 봐드릴 만한 얼굴이다. 젊었을 적엔 인물값 했을 것 같은 할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라 더욱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그렇다면 현재의 저 차분한 얼굴은 기도 수행의 결과란 말인가? 그 시절에는 성형외과도 없었을 텐데 이른바 얼짱 시대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몸짱까지 함께 요구된다. 그 와중에 못생긴 건 용서해도 뚱뚱한 건 용서할 수 없다는 새로운 유행어까지 횡행한다. 하긴 그 말이 맞긴 하다. 얼굴이야 부모 탓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만은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한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준수한 용모와 균형 잡힌 건강한 몸매를 갖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큰 복임에 틀림없다. 어찌 보면 금생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삼생에 지은 복이라고 말한다. 불가에서는 주지스님들이 단월들에게 꼭 공양을 시킬 때면 언제나 다음 생에는 더 미인으로 태어나라는 덕담을 빠뜨리지 않는다. 젊은이들한테서 자주 듣는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내지 필이 꽂혀야죠 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거기가 그저 껍데기에서 받은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게 없다면 후일의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것을 탓할 일도 아니다. 문제는 법문 삼아서 고운 마음씨 운운하는 말들이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또 위로가 되지 않는 시대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상을 볼 수 있다는 도리를 함께 알려줘야 하는 것이 절집이 가진 딜레마다. 순임금은 키가 매우 작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성군 소리를 듣고 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키가 작은 데서 오는 열등감을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부른다. 나폴레옹 역시 단신이었다. 아무리 키 큰 놈치고 싱겁지 않은 녀석 없다는 말을 빌려 자기 합리화를 해도 마음 한편은 여전히 서운했을 것이다. 공자는 머리통이 언덕같이 평평하게 생겨 공구라고 이름 지었다고 한다. 각이 진 머리 때문에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을 것이다. 해능선사 역시 등신부를 보면 인물이 별로였고 방아를 찧을 때 몸무게가 모자라 돌을 허리춤에 찼다는 것으로 보아 덩치도 왜소했던 것 같다. 이로 미뤄보건대 설사 성인이라 할지라도 신체 콤플렉스에 따라 자유롭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당당하게 장식하고 있으니 범부와는 다소 차별성을 가진다. 노스님들은 인물 없는 제자들에게 나은 같다는 표현을 종종 하시곤 한다. 나은전에 가보면 정말 개성 있게 생긴 군상이 질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얼굴 모양보다는 아라운가를 얻었다는 수행 결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게 칭찬인 줄 알고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심을 알고 보면 그게 아니다. 안한 존자는 미남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다정다감하여 비구니 그리고 우바이들에게 인기가 그만이었다. 두타행을 일삼는 늙은 가섭존자에게 찍힌 이유에 이것도 포함될 것 같다. 수려한 모습이 남들로 하여금 신심을 더욱 내게 하고 불법에 귀토록 하는 유효한 수단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미인방명이란 말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그에 못지않게 음지도 있는 법이다. 도심의 어느 사찰에 매월 초하루가 되면 미인보살이 꽃을 올리러 온다고 한다. 마주쳐 지나친 후 누구나 다시 한번 뒤돌아볼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그녀가 절에 도착할 무렵이면 어김없이 집에서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온다. 그리고 그녀가 절을 나선 이후에도 다시 전화가 온다. 몇 시에 나갔느냐고 반드시 묻는다는 것이다. 전화 받고 답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절지 소인자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닐 수 없다. 이쯤이면 예쁜 것도 죄가 된다. 그건 그렇고 머리가 상투처럼 위쪽으로 튀어나온 것은 관상학적으로는 못난 것인데도 오히려 육계라고 하여 더 높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또 다른 법칙이다. 공자처럼 머리가 평평하기 때문에 못생겼다는 평가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앞장구, 뒷장구도 아니고 이걸 윗장구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이를 성인이 갖추어야 할 30 이상 중 하나로 여겼으니
참으로 오묘한 도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수행자가 불가를 이루게 되면 황골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얼굴 성형보다 더 어려운 게 키를 키우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900여 년 전에 기도를 통해 키를 늘린 명암영서 선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희귀한 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다. 출가 후에도 내심 자기의 작은 키를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밀교 수행법의 하나인 허공장구 문지법을 닦으며 키가 더 커지기를 발언했다. 100일간 지성으로 기도한 덕분에 키가 약 12cm 정도 더 커졌다고 한다. 성장판을 키울 수 있는 이 기도법과 함께 이왕이면 미인이 될 수 있는 기도법까지 찾아서 한 세트로 묶어 세간에 내놓으면 홈쇼핑 회사에서 서로 팔아주겠다고 줄을 설 것이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고준한 법문보다는 성형외과의 견적서가 더 호소력을 가지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타고난 부분이 있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는 얼마든지 자기 분위기를 아름답게 연출해낼 수 있다. 그래서 관상학에서도 면상보다는 심상을 더 강조한다. 아름다운 마음씨와 수행으로 가꾼 투명하고 맑은 얼굴을 어찌 말초적인 성형 미인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비우고 비우니 꽃이 피다. 무소유의 끝은 배품과 보시로 나타난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물론 혼자 사는 수행자에게 가정이라는 것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식구인 셈이다. 그 많은 식구를 거느린 셈 치고는 작은 방을 가졌다. 물론 혼자 산다면 큰 방이기도 하다. 네 평은 좋게 됨직하다. 한 평 정도의 공간을 칸막이 형태의 문으로 나누어 놓았다. 처음 이 방으로 거처를 옮겨 왔을 때였다. 앞서 살던 스님의 취향이 그대로 묻어났다. 다락방이 있었는지 계단과 천장을 봉한 흔적이 있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철저하게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다락이라는 빈 공간이 있으면 뭔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별 필요 없는 허들의 것이라도 쌓아두기 마련이다. 미리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락방을 없애버린 것 같다. 조금 손을 보면 다시 다락방을 살릴 수도 있었지만 나 역시 그 스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인 셈이다. 도배를 하기 위하여 칸막이 2편의 한 평짜리 쪽방으로 몸을 옮겼다. 민무늬의 벽지로 도배를 하고 바닥에는 기름 먹인 종이 장판지를 발랐다. 완전히 마른 후에는 바닥에 콩기름을 먹였다. 깨끗한 벽지가 주는 감흥은 좋은 글씨나 그림 못지않다. 빈 공간이 주는 넉넉함은 편안함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 방바닥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란 빛으로 더욱 윤기를 내면서 짙어져 간다. 그 자체가 하나의 소박한 장식인 셈이다. 도배지와 장판지가 마를 때까지 쓰기로 한 쪽방은 참으로 편안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그대로 살고 3평의 큰 방은 그대로 비워두기로 했다.
많은 식구를 거느렸으니까. 차를 마실 수 있는 도구들만 그쪽으로 옮겼다. 바로 다실이 꾸며진 셈이다. 모두에게 돌려주는 그런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렸다. 그 다음 책을 정돈해야 했다. 내게 가장 많은 살림살이가 바로 책이다. 나는 책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그러다 보니 주워 모아온 게 사실이다. 한평 공간에 배치하려다 보니 여간 수고로운 게 아니었다. 버리자 또 버리자 우선 분류를 했다.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만 골라내었다. 나머지 쓸만한 것은 도서관으로 돌렸다. 그 정도도 안 되는 책들은 안 보고 빈터로 갔다.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타는 책의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니 노스님의 육신을 태우는 다비식을 보는 것만큼이나 무상감이 느껴졌다. 앞으로 애착이 생길 때마다 책을 태워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 무렵이다. 후련한 마음으로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다. 뭔가 툭 하면서 발길에 차였다. 편지 뭉치였다. 나는 편지를 쓰고 받는 걸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글을 받았고 또 보냈을 것이다. 보내니의 정성과 마음을 갈무리하려다 보니 그 양 또한 적지 않았다. 하나하나 다시 뇌리에 새기듯 읽어나갔다. 다 소중한 이야기들이었다. 모두 모아서 그 공터로 갔다. 불씨를 다시 일으켜 태웠다. 그 뒤부터는 편지가 오면 읽고 바로 태우기 시작했다. 문 앞 담벼락 아래 흙으로 구운 붉은 화분이 바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줄여 한평 공간으로 모았다. 공간을 비우니 마음까지 비워지는 듯하다. 현상적인 변화를 통해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올바른 비우기 순서인 듯하다. 하지만 이런 무소유적 비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적극적인 비움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다. 즉, 무소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배품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소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시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보시행은 내 가족, 내 식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즉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야만 진정한 보시가 되기 때문이다. 이름을 내기 위한 혹은 무언가 심리적, 물리적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보시는 보시라는 이름을 빌린 욕심의 또 다른 연장 행위일 뿐이다. 종교인에게는 철저한 무소유가 미덕이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재물을 아끼고 모으면서 남에게도 베풀 줄 아는 것이 미덕이다. 종교인의 무소유적 마음에서 세상 사람들의 베품의 마음이나 모두가 보시다. 다만 형식적 무소유나 계산적이고 의도적인 베품은 진정한 보시가 되지 못함을 아울러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번 5월에는 이 세상을 모두 나의 가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마음 씀씀이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얼마 전 유럽에 다녀왔다. 비행기를 2시간 이상 타본 적이 없이
아시아권에서만 맴돌던 나로서는 정말 긴 여행이었다. 시차가 8시간 이상 나는 까닭에 그곳에 도착하니 8시간이 공짜로 생긴 것을 알았다. 시차 적응으로 힘들기보다는 괜히 들떠서 기분이 좋아졌다. 그와 동시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함께 일어났다. 그러고 보니 시간이란 것도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하긴 갈 때 나라도 비행기 창밖은 계속 저녁 무렵일 뿐. 어린 왕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별에서 슬픈 날 노을을 오래 보고 싶을 때면 의자를 계속 옮기면서 노을을 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생각났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름 붙이고 의미 달기를 좋아한다. 시간도 마찬가지다. 새해니 묵은해니 하면서 이름을 붙이고 애써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다. 이건 생각이란 놈의 장난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참으로 사려 깊은 지혜로운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시작도 끝도 없는 긴 시간이 있다. 그냥 그대로 둔 채 살아가도 아무 일 없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알 수 있는 시간을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같은 시간이 2번 다시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아침과 오늘의 아침은 같은 시간이 아니다. 설사 시계는 같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그저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면 해가 뜨고 또 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달이 차고 이질어지는 것도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인다. 싹이 트고 잎이 돋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는 것도 일정한 격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루라고 이름 붙이고 한 달이라고 이름 붙이고 한철이라고 이름 붙이고 1년이라고 이름을 다는 것이겠지. 흐르기만 하는 긴 시간을 나름대로 토막내고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한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다. 모든 것을 나날이 새롭게 느끼고 맞이하고 또 스스로를 다지고 추스르고 되돌아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공자는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평생의 계획은 젊을 때 있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송년회를 하면서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 계획을 거창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다. 있는 시간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니 참으로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잘라서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 역시 슬기로운 일이다. 사람들이 넓은 지구 위에 모여 살다 보니 해가 뜨는 것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할 수밖에 없다. 함께 시간을 약속해야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나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시간의 주관성 문제이다. 시간이 너무 잘 가면 흐르는 화살 같다고 하고 시간이 지겨우면 하루가 3년 같다고 한다. 똑같은 길이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빠르게 혹은 느리게 되는 것이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와 미래는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 현재라는 이름의 찰나의 시간 연결 속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때 저절로 과거와 미래는 빛난다.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된다. 그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어도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된다.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며 현재의 결과가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간순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이니 내일이니 금년이니 내년이니 하면서 시간을 자를 일도 없다. 그래서 조선시대 항명스님은 오래전에 이런 시를 남겨두었다. 묵은 해니 새해니 분별하지 말게. 겨울 가고 봄이 오니 해 바뀐 듯하지만 보게나 저 하늘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우리가 어리석어 꿈속에 사네. 바람이 흔들리는가, 깃발이 흔들리는가. 다만 마음이 흔들릴 뿐이다. 눈앞에 나타난 어떤 현상의 비침에 대한 반응은 개개인의 체험 세계와 인식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기 마련이다. 모자 장수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모자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할 것이며, 장서가는 그 도서관의 장서의 양과 질 그리고 분류 상태를 보고 판단할 것이다. 한 개인의 내면 세계 역시 그가 살아온 환경과 추구하는 가치관 등이 어우러져서 모든 걸 나름대로 결정짓기 마련이다. 배가 고팠을 때 맨밥 한 그릇에 대한 생각과 배부를 때 찰밥 한 그릇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부정적으로 살거나 긍정적으로 살거나 그건 개개인의 고유 권한이다. 사실 한 개인 속에는 부정적 가치관과 긍정적 가치관이 공존한다. 다만 자기 취향에 따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할 뿐이다. 문제는 부정적 시각보다 긍정적 시각이 엄청난 인내와 노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이다. 흔히 비판이라는 이름을 빌려 부정적 사고를 스스로 좋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도 무지무지한 개인적 수행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정적 사고보다 긍정적 사고가 훨씬 더 차원이 높을 수도 있다. 긍정적인 것과 무의식은 다르다. 긍정적 사고를 무의식으로 간주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부정적 사고의 한 편린일 따름이다. 중국의 선불교를 자리매김하는데 지대한 업적을 남긴 육조 해능선사가 법성사라는 절에 들르게 되었다. 물론 계를 받기 전이라 몰골이 말이 아니다. 그때 마침 두 젊은 스님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한 스님은 깃발이 흔들린다고 주장했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흔들린다고 목소리를 더두었다. 그들은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겨댔다. 그들은 서로 자기 주장에 동조해 달라며 더벅머리 해능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판결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두 스님의 마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두 스님은 한동안 서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명판결임을 인정하고 논쟁을 중지한다. 바람을 바람이라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깃발을 깃발이라 판단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바람과 깃발이라는 인식 대상이 눈 혹은 감촉이라는 인식기관을 통하여 비춰진 상태에서 흔들림이라는 생각이 만들어진다. 즉, 내 마음에 의하여 깃발이니 바람이니 흔들림이니 하는 인식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깃발이 흔들리니 바람이 흔들리니 하는 것은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의 한 형태일 뿐이다. 정신도 가꾸고 길들이기 나름이다. 부정적으로 길들이고 가꾸면 부정적으로 길들여질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길들이고 가꾸어 나가면 긍정적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낙관적인 가치관은 낙관적인 삶을 낳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가치관은 비관적 삶을 만들기 마련이다. 부정적인 삶보다는 긍정적인 삶이 더 불교적이다. 부정적 사고는 정신을 황폐화시켜 아름다운 꽃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 늘 사물을 긍정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음을 훈련시키자. 삶 때문에 금을 포기하는 어리석음. 집착은 모든 사물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깊은 산골 마을에서 삶 농사를 짓는 두 농부가 있었다. 열심히 가꾸고 키운 삼나무의 껍질을 손질하여 모아두었다가 장날에 내다 팔아 생활을 꾸려갔다. 그날도 여느 장날과 다름없이 삶 몇 구러미를 지게에다 올렸다. 쏟아지는 땀을 수건으로 훔치면서 산을 몇 굽이나 돌아 읍내로 가던 중 길 언저리에 금 몇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 농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게 위에 삶을 내려놓고는 금덩어리를 얹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머뭇머뭇하면서 계속 망설였다. 여기까지 애써 지고 온 수고가 아까워 삶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지고 온 삶을 가지고 장으로 갔다. 삶은 돈을 사기 위한 방편이지 삶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버린 어리석음을 불교에서는 담마기금, 즉 삶 때문에 금을 포기한다고 말한다. 기존에 내가 해오던 일이나 추구해온 가치관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어리석음, 자존심, 기득권 혹은 명예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고 우기는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수행자가 이제까지 자기가 해오던 수행 방법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학자가 자기 학설을 번복하거나 거두어들이는 것 역시 그러하다. 김월령 교수가 무령왕릉의 발굴 작업이 시간과 명예심에 쫓긴 졸속 작업이었노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도 학계에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집착은 모든 사물을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판단하게 한다. 그리하여 실제보다 축소시키거나 과장해서 보거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지도 않은 것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한 가공 정도는 물질적, 심리적 이익과 결부될 때 더 심해진다. 경을 읽을 때 번역자가 실존 인물이 확실한지, 번본이 실제 있었는지, 어느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는지, 이 구절이 의도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등을 따지는 걸 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경 자체의 내용이나 교훈,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감동, 또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심신은 간대 없고 그저 의심만 남기 마련이다.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몇 구절을 인용하여 짜집기를 마치고서는 이것이 그 경의 근본 주체이냐 자기도 믿어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진 논문을 매개체로 하여 공부를 하려는 다른 사람의 눈까지 가려버린다. 따지고 보면 결국 경전 언저리 혹은 부분 속에서 떠돌다가 본문의 전체 내용은 제대로 살피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말이다. 이는 경 한 줄, 한 구절을 음미하면서 가만가만 끝까지 읽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청매조사는 마음에 비춰보지 않으면 경을 읽어도 아무 이익이 없다고 했고, 이련 스님은 경을 번역한 사람이나 그 시일과 장소가 없다고 해서 이 경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이 또한 삶을 취하기 위하여 금을 버리는 격이라고 한 것이다. 내면의 뜰. 누구나 빈 방 한 칸이 필요하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사는 공간의 구역이 분할되면서 용도가 고정되기 시작했다. 침실에서는 잠만 잔다. 거긴 늘 이불이 펴져 있다. 주방은 밥만 먹는다. 거기에는 항상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다. 거실엔 큰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이 차지하는 평균 면적이 날로 늘어난다. 그것도 대부분 공간을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차지한다. 그 때문에 집을 짓고 또 지어도 계속 모자란다고 아우성이다. 물론 어려운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예전에는 자는 공간과 밥 먹는 공간과 머무는 공간이 같은 자리였다. 그 방은 단아한 기본 가구 몇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워두는 편이었다. 이불을 펴는 시간에는 이불을, 밥상을 펴는 시간에는 밥상을,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수시로 펴고 접고 했던 것이다. 공간의 활용도가 수시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다용도 공간이었던 것이다. 다용도 공간은 다양한 사고를 하게 만든다. 더불어 규모의 경제로 운영이 가능했다. 산중의 작은 암자는 대부분 법당과 유사체 생활공간을 겸하기 마련이다. 성상을 벽장에 모셨다. 필요할 때만 창호지로 가려진 벽장문을 열기만 하면 법당이 된다. 그 방에서 잠을 자고 공양을 하고 또 자선을 했다. 침실인 동시에 식당이고 선방이었다. 그리고 객을 맞이할 때는 담소를 나누는 차실이 되었다. 집 관리라는 비본질적인 번거로움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면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한 무소유의 또 다른 실천이기도 하다. 공간의 용도를 한정 지으면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대로 두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이쯤 아파트에는 궁여지책으로 다용도실이라는 것이 등장했다. 여러 잡동사니를 모조리 넣어두는 방이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공적인 다용도실은 못 된다. 또 하나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 또 다른 방일 뿐이다. 가능하다면 작은 방 한 칸 정도는 완전히 비워서 텅 빈 충만을 통해 내면의 뜰을 가끔씩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다면 마음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이어령 씨는 서양인은 가방을 만들어냈고 동양인은 보자기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가방과 보자기의 차이는
단일성과 다이성이라는 기능의 차이다. 가방은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보자기는 그렇지 않다. 가방은 용도가 없을 땐 자체 모양과 무게가 부담스럽지만 보자기는 접어두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공간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라도 다 만들 수 있다. 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두루 통한다. 그래서 보자기는 그 자체가 공인 까닭에 천변만화가 가능한 것이다. 긍정적 보자기 사고마저 날로 가방 사고로 고착되어 가는 세태 속에서 등장한 보자기 가방 크로스 백팩은 또 다른 종합적인 지혜를 보여준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다.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